분께 이렇게 종로 평생 교육원이 있으니까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띄우고 할까요?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가 있고, 탄소 순환 경제가 있고, 또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안 띄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이 시대에 교양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 순서를 안 맡으시고 순수하게 배우러 온 분이 계시는가, 이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다른 단체, 특히 기독교 행사 같은 데 가면 순서를 안 들리면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일부 해가지고 많은 순서를 진행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순서를 안 들리면 안 오신다고. 그래서 순서를 많이 넣어가지고 오시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부 장관을 했는데요. 원래는 환경부 장관이 제가 하려고 목표했던 길이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성장을 안 했고, 환경부는 나중에 생겼고요. 저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시작하면서 새마을운동으로 제 공직생활을 시작한 내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종로는 물론이고 전국 어느 뒷골목 아마 제가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농촌도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오늘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이곳이 종로지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를 가지고 고향을 따집니다. 근데 제가 묻죠. 태어나서 의미도 없이 큰 곳은 평생 챙기고 자기가 지금 바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현재 사는 거소지, 주소, 생활 근거지에 대해서는 평생 객으로 여기는 이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고향에 가면 소위 고추 하나라도 팔아주고 싶은 애정을 느끼면서 종로에서 평생을 살면서 뒷골목에 쓰레기 한번 제대로 주워주지 않는 그게 과연 종로의 주인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빼놓은 모든 것,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생각으로부터 행동, 선택, 그리고 관계, 그리고 활동, 그리고 내가 의무를 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문에서는 나자로 쓰죠. 나자를 쓰는데 이 문서를 보면은 나자를 쓰지 않고 모음기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문헌에 자기를 뜻하는 모음기자가 자기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인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 즉 사람은 타가 아니다. 남이라는 타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 자를 썼는데 뜻은 남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는 환경인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환경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환경입니다. 물론 자식도 환경이고 자식에게 부모도 환경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원시적인 컨셉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아, 그 사람 참 가난해도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 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이 갖는 환경적 의미가 엄청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예전 대한민국이 좋았어. 그때는 이렇게 내전 상태같이 싸우지 않았어. 적으로 몰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좋다고 하는 그 환경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늘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환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동시에 환경을 판단하는 주체이면서 내가 곧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이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했죠. 여성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3의 여성이 좀 늦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 표정이 싹 변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00% 공감하지 않는 관계라는 뜻이죠. 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성이 와가지고 세 사람의 환경이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가 갈 때 늘 밝음, 맑음, 따뜻함, 미소, 그리고 더 갈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환경은 늘 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자라려고 하면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햇볕도 비춰야 되고 바람도 소통해 줘야 하듯이 인간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환경이 좋다 나쁘다 하고 말하는 그 잘못된 것을 이제는 뒤집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늙으면 아 된다는 말을 이 지방에서 고루 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아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늙으면 아 된다는 말은 철이 덜 들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개념이거든요. 그럼 늙으면 안 된다는 조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단 것을 좋아할 때, 큰 것을 좋아할 때, 먼저 받는 것을 좋아할 때, 더 화려한 것을 자기한테 줄 때 좋다면 그건 아되어가는 조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 자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소음 진동이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음으로 들리면 우리 동양학에서 말하는 예를 일탈한 겁니다. 예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노인 양반들이 숟가락 젓가락 소리가 너무 크게 옆 테이블에 들린다든지 또는 숟가락을 한 번 더 떨어뜨린 것도 잘못인데 숟가락 젓가락을 두 번 떨어뜨려 가지고 종업원을 또 불고 하는 일이라든지 종업원을 안 부르는 셀프 서비스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꺼내서 청소할 수, 세척할 물량을 늘리는 거라든지 이 모두가 다 아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되어가지 않으려면 예를 늘 머릿속에 떠올려야 한다. 이 부분이 환경이 갖고 있는 진짜 철학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연환경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 선현들이 이 환경, 자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최고의 학교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도 최고의 학교라고 했고,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일반적인 교양 명언을 많이 남기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고, 물론 공자도 그런 말씀을 했고, 최상의 학교는 자연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걸 우리나라에 많이 최근에 확산시킨 분을 예를 들자면 법정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꺼내는 까닭은 그렇습니다. 자연이
뭐냐면 영어로는 네이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미 창조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때 손대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네이처를 쓸 때는 얘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네이처는 대문자로 쓸 때는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상위에서 광범위하게, 아까 윤동주 시인의 시를 포함해서 여러 별이 많이 나왔는데, 사람이 별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 땅에 밟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이 밟히면 절대로 그렇게 시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만 잡을 수 없고 발로 밟을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욕을 해도 변함없이 반짝거리는 별이 어쩌면 현실 세계하고 동떨어졌지만 꿈꾸는 일이라고,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별을 늘 우리는 읊습니다. 자연이 갖고 있는 위대함, 그것은 별을 포함해서 대문자로 네이처로 표현한다. 그 네이처에서 나오는 말이 참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자연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때에 자연스럽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천연이라고 해야지 자연은 안 맞다.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잘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자원으로서 말할 때는 천연이 옳다. 그래서 천연식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연식품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자연의 뜻은 오토매틱, 스스로 돌아간다, 자동적으로 움직여간다, 계절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굴러간다, 이런 뜻으로 자연이, 그런 의미라면 자연이 망합니다. 얘들이 싸운 거죠. 얘들이 싸운 건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자연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자연식품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의미가 외국어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문을 통해서 이 문맥의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개념어의 혼란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연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요새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자연은 무진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capacity. 소위 요새 일본식 영어로 공장 같은 데 쓰는 말 카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연이 견뎌낼 수 있는, 상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한계, 수용 능력, 수용 태세가 있어요. 그 부분을 불교에서는 늘 탐진치를 강조합니다만, 탐욕이 과속을 불러일으켰고, 과속이 압축 성장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환경 문제다 하면 바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현 세대가 최고로 많이 누리고 가야 되겠다. 빨리 누리는 데가 승자다. 그래서 지나친 경쟁사회로 가는 과정에 자연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금년부터는 글로벌 보일링, 들끓는 온난화, 온난화가 아니고 이제 지구 일종의 열탕,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곧 뒤집어 이야기하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 현 세대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속도를 즐기면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여파가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났고, 이제는 그것이 인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는 경제 발전, 국가 운영 등 모든 관계의 규제로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할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하면 어떤 시스템도, 어떤 경제도, 어떤 나라도 결국은 앞으로를 보장받지 못한다, 공멸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최근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환경에 관해서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미국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신 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 한국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제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영화를 보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주어진 자원 속에서 무엇이 어떻다는 말인가 한 큰 의문을 제기하면서 답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다 라고 하는 쪽으로 내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관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인간과 자연,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선택에 의해서 관계가 어떻게 유지, 발전 또는 축소, 소멸되어 가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는 분은 많지 않고 아주 간단한 스토리 영화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낚시라고 하는 이 플라잉 낚시가 나옵니다. 그 낚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한번 시간이 나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실 때 많은 교민들에게, 나중에 또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지도자분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남기셨지만, 애기애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철학을 남겼어요. 애기, 사랑의 몸기, 자기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애기, 그 다음에 이로울 이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타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남에게 이롭도록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승자가 될 수 있고 조직이 함께 사는 길이고, 그 결과로 사회나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인데, 우리 지금 시점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애기애타, 타를 자연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면서, 즉 내 삶을 누리면서 자연을 이롭게 해주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과학이고 기술이고 또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종로도 우리가 이렇게 소위 플래트, 옛날 지동설이 나오고 천동설이 나오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주 학대를 받고 인간 사회에서 배제를 받고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종래의 믿음에 매달렸던 때가 우리들이 학문을 통해서 배운 근세 이야기고 먼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그러면, 이 지구를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간 이 우주인들이 먼저 찍어가지고 새는 보여집니다만은 아름다운 공입니다. 공. 그래서 영어로는 옛날에는 지구를 어트라고 했다가 지금은 글로브라고 표현합니다. 요새 이제 어트가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맨발 걷고 오래 살겠다고 그냥 막 지난 엊그저께 같이 추운 날도 저쪽에 강남 쪽에 가니까 비가 와가지고 지떡지떡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발을 벗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투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밀어넣어 왔는데, 그걸 흙하고 바로 접촉한다. 그래서 어스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어싱이라고 합니다. 뭐 요새 이제 구청에서도 시민들, 구민들이 그러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일부러 또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근거리지만 오래 사셔 하는데 아주 훌륭한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스와 글로브 사이에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한참 찾아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브, 공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공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낙엽 철이죠. 이제 어쩌면 11월도 내일 모레면 끝나니까 정말 혹한기인 12월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잎사귀들이 파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프라타나스 잎사귀가 많이 이렇게 길바닥에 있길래 어제 아침에 들고 나온 우산을 가지고 달고 우산을 통해서 프라타나스 잎사귀를 한쪽으로 전부 다 모아놨어요. 왜 제가 그렇게 납니까? 그 프라타나스 잎사귀가 저는 사람들한테 생각 없이 밟히는 것을 애처롭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플라타너스가 공기정화기능을 엄청나게 발휘하면서 여름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게 밟혀가지고 그냥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가서 가루가 돼도 사람들이 아무 감흥도 없다. 그래서 저는 좀비형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배우긴 많이 배웠어요. 또 굉장히 잘 먹고 뭔가 굉장히 아는 것 같이 논의를 해요. 삶을 보면 아니에요. 삶은 로봇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비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팀워크도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과연 대한민국은 있는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지난번 바람이 세게 불고 나뭇가지들이 많이 떨어져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저는 그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옆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공간으로 전부 떨어져서 다시 집어 넣어줍니다. 왜? 낙엽 귀군이라고만 했지만요, 잎사귀만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부러진 가지도 옛날처럼 우리가 연료로 태워서 재로 땅으로 보내주지 않을 바에는, 이제는 땅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근데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밟고 지나가고 그것이 아스팔트 도로 위로 굴러나와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지나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성이 청취만 쏠리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둔탁해져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시를 낭송하고 계시는데 저 시가 얼마나 처연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뒤에서 하고 앉았어요. 제가 시인들한테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요 꼬마부터 내일 돌아가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잠자는 것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시입니다. 시. 그것을 일부 문자로 표현하는 능력을 타고난 분들이 또는 훈련된 분들이 몇 글자 써가지고 망고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세월 가면 물 위에 흘러가는 낙엽처럼 다 사라지고 결국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삶을 통해서 자기가 체득한 것 그것을 절대로 시가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인정을 하면 모든 사람이 시인이에요. 다만 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차이뿐이지. 그래서 저는 인간은 위대하다. 그 위대한 중에 제일 위대한 게 어머니고 인간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뒤에서 혼자 웃었다가 또 심각해졌다가 이 시를 낭송하신 거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그래도 야 종로는 종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역시 종로다. 이 종로의 프라이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린 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지구가 둥근데 기적과 같은 현상, 그 창조의 섭리 내지는 비밀이라고 해야 되는데 적도라고 하는 게 있죠. 남하고 북하고를 갈라놓는
지구의 선이 적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적도를 통과할 때는 많이 흔들립니다. 이 적도가 왜 흔들리느냐? 적도 북쪽하고 남쪽하고의 바람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계절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겨울이 오죠.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쪽 반대 방향에 가면 저 칠레 쪽 반대 방향에 가면 거기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름철에 우리가 숲이 굉장히 우거졌을 때 그 공기 정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모든 공기를 정말 신선하게 만들죠. 그 공기를 남쪽까지 보내줍니다. 거꾸로 우리 겨울이 오면 아무리 화려한 가을의 단풍이 우리한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가을 단풍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만 호화로울 뿐이지. 그래서 가을 등산은 몸을 움직여서 좋은 것이지 산에서 얻은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봄, 여름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가 넘치지요. 근데 지금 남쪽에 가면 기가 넘치고 북쪽인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북쪽은 반대다. 이렇게 의지하면서 지구의 자전 공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원리를 알면 이 얘기가 뒷바뀌지만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무지몽매한 코미디 안 만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다더라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피곤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시를 낭송한 만큼의 아름다움을 향한 정렬로 저는 종로가 대한민국의 과학화에도 앞장을 서주면 좋겠다. 저는 이 환경은 과학이다. 이런 말을 일찍 만들어냈다면 좋았을 텐데, 침대는 과학이다가 먼저 나오고, 환경 과학이다는 한참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완전히 환경이 과학입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집안에서도, 아파트의 계단에서도, 건물의 계단에서도 센서로 전부 등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수동식으로 전기불을 끄고 켜고 하는 지금의 많은 아날로그 방식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엄청난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우리 수출 원가를 높이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측면을 다 과학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차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는 아름답고 그리고 삶은 차분하게 그러면 정치인들의 희롱이 없어질 수 있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저 뒤에 앉아서 야 이게 유명 정치인이 좋은 의미로 유명하든 나쁜 의미로 유명하든 오늘 와서 강연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우리 병의 원인이 있고 처방의 길이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환경 또는 아까 자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도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바뀌어가지고 온 인류가 함께 살기 때문에 글로벌 커뮤니티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마을하고 똑같다. 우리가 좀 스케일이 크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케일이 크면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앞에 그러니까 포항교수회관 가는 입구에 낙성대역에 가면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행사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이제 나무는 많이 심고 담장도 없애버려가지고 푸른나무 교회같이 되긴 했는데 시내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늘을 다 올려다 보신 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한강이 시내까지 뭐 별겁니까? 그랬어요. 한강을 시내라고 생각하면 한강 면쪽에 있는 교회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한강을 시내라고 안 보고 큰 강이라고 본 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 마을 촌자를 붙인 거는 온 지구가 하나의 촌락이라고 생각하고 그 촌락과 촌락 사이에 태평양이라고 하는 조그만 호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애들도 안 나가니까 인구도 줄어가는데 그러려면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규격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고로 가지면 윤동주 씨의 별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 지구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컨셉에 맞도록 내가 여기서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이 이 무슨 대수로운 문제냐. 독일 같은 데 가면요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여성들도 많이 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담배꽁초 없어요. 왜? 핸드백에 전부 꽁초 담는 조그마한 함을 넣고 다녀요. 조그마한 케이스를 갖고 다녀요. 우리나라 인류 회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고요.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제가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좀비형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비는 되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어떻게 저 심장이 뜨겁게 움직이고 머리가 차갑게 돌아가는 보통 사람 같으면 담배꽁초로 그렇게 수북하게 쌓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서울의 앞뒤가 안 맞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진짜 이 갈등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시리즌십 시민정신을 제대로 좀 뿌리내리도록 횃불을 들고 앞서가는 교육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그러한 리더십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담배도 피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고 있으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직접 새마을운동 쪽에서 이 공무원 초년기를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도 새마을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새마을 기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운동을 하자라고 역시 그 생각의 일단을 내보인 분이 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새마을운동보다 한 5년 늦게 자연보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연보호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어로는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손 안 대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영어로는 preservation 이렇게 부릅니다. preservation, 보존, 자연 보존.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마을을 만들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터도 닦아야 되고 나무도 베어내야 되고 풀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최소한으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 대해서 손을 대고 그 부분에서 함께 우리 사람들을 포함한 문명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을 지키자고 하는 뜻으로는 영어로는 conservation, preservation은 보존, conservation은 보호. 그래서 자원보호, 자연보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명과 공존하는 이 보호는 conservation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한번 원시사회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시가 이 건폐율 등을 조정해가지고 고층화를 허용한다.
그렇게 간다. 근데 이미 이 고층 또는 스카이라인 규제 이러한 차원에서 컨트롤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의 프리저베이션이냐 컨서베이션이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도시화된 공간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으로 그 대신 남산이나 북한산을 포함해서 우리가 천연적으로 부여받아 있는 자원은 가장 원시적인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에 우리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히 손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느 선택이 옳은 거냐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청계천을 혼자 걷습니다. 가서 이 종로나 이 광화문 쪽에서 점심을 하고 난 뒤에 오케이 그럼 오늘 내가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 동안 청계천을 한다. 왜? 인간이 아무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결단입니다. 이 부분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시 속에 현대가 살아있고 현대 속에 원시가 보존된 곳, 이곳이 서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도 그런 도시가 없어요. 이 부분을 살리지 못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one of them 그렇고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종로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로수도 제가 지금 요새 도시계획 하신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일자형 가로수가 꼭 좋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다. 왜 가로에 일자로 계속 한 그루씩 심어가지고 저는 이런 걸 모르는 거냐면요. 이민 가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로 봅니다. 네, 그 나무들이 산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길가에서 전부 강제로 혼자 심어 너는 여기 심어 너는 여기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심겨져가지고 온갖 소음 진동 매연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이 생각을 하면 이제는 옛날 이혜령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혜령 교수님이 우리말로 붙여준 표현이 있습니다. 쌈지공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이 피혁제 부회사가 쌈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쌈지공원처럼 나무 10그루만 모이면 훌륭한 녹음 공간이 되니까 이제는 일자형 가로수 개념도 바꿔서 말 그대로 도시숲 개념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상인들이 자기 간판 가린다고 겨울철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가로수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나쁜 심리도 사라지고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서울의 그림 디자인을 봅니다. 제가 이 컨서베이션이 좋으냐, 프리저베이션이 좋으냐 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데 대한 말씀을 가지고요. 좀 좋은 조짐이 보여요. 이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는요, 모든 게 가격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글 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한 명이 던져주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개념이, 목표 개념이 뭐냐? 프라이스. 지금까지 프라이스였습니다. 프라이스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일사회가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왜 매겨집니까?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from price to value, 가격으로부터 가치로 와야 된다. 값을 따지지 말고 가치로 와야 된다. 너 월급 얼마 받냐? 그 회사가 초봉이 얼마냐?로 질문하는 시대에서 너 무슨 일을 시키더나 그 일이 네가 생각할 때
해볼 만하고 재미있느냐? 질문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까지는 모든 게 프라이스예요. 이 프라이스 갖고는 안 된다. 환경도 프라이스로 따지게 되면 아스팔트 도로가 무조건 좋다. 콘크리트 인도가 좋다 해서 만들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네. 같이 있는 건 빗물이 스며들어야 땅이 안 죽네. 그래서 소위 빗물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보도블록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만들고 있는 까닭이 이렇게 from price to value, 이거 값으로부터 가치로, 가격으로부터 가치로,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정량으로부터 정성으로, 양을 따지는 중류사회, 거기는 상류는 절대로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성, 철학, 가치. 그래서 정량 분석이냐 정성 분석이냐 이렇게 과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환경에서도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우리 철학적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반 디자인, 도시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도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성 쪽이냐 정량 쪽이냐. 제가 베트남에 가보고 혼자 쓰루숨을 지은 게 있어요. 한우 씨가. 최근에도 갔지만 예전에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 국가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이 결과적 평등이거든요. 화분 드리면 돼요, 그냥. 결과적 평등인데, 거기 베트남에 하노이에 가가지고 놀란 게요. 상점들을 도로에서 볼 때는 똑같은 길이 넓이의 상점 규모를 하여면 예를 들면 10자씩 준 거예요. 뒤로는 길게 빼도 되고 위로 여러 층을 쌓아도 되고 돈 없으면 한 층만 쌓아도 돼요. 앞에 도로로 봤을 때는 앞에 입구는 똑같아요. 그게 평등이에요. 그게 진짜 평등입니까? 눈가리가 아웅이지. 그래서 정량을 따지는 사람, 값을 따지는 사람, 돈을 따지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개발 도상 과정에서 지나온 간이역이 해야지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돈을 많이 따집니다. 웬간한 지성인도 돈 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정치부패가 안 없어지는 원인입니다. 이 유권자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바른 소리 하면서 검은 돈 받고 안 보이는 선거운동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전부 불량배입니다. 그것을 못 벗어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 환경 속에 다 키워들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제가 영어는 강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 환경도 경제, 돈도 영어는 둘 다 E자예요. A, B, C, D, E 할 때. 경제, 이코노미, 환경, 엔바이런먼트. 이 두 E가 앞모양 같은데 베트남처럼 뒤에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제 우선으로 가다가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환경 우선으로 가다가 보면 경쟁에서 뒤떨어진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절묘하게 배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부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께 감히 주제넘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정권도, 정당도, 대통령도, 의원도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정립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국가와 민족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때 쓰는 나라 한자, 한족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족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포용해줘야 되고 미국에 있으면서
아무리 민주주의 시민정신을 주장하고 고국 돕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간섭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서 큰 사람인데 이 앞에 문정부 때 내가 비판을 했습니다. 민족 가치와 국가 가치를 혼동하고 있다. 국가가 민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민족이 국가를 돕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당합니다. 해석이. 러시아하고 똑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많이 살고 있으면 제주도를 중국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19세기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21세기에 글로벌 리더십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푸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리석은 폭군입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북한이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면서 민족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 그걸 반대로 누가 해야 하냐면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정부 가치와 국가 가치를 혼동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습니다. 정권은요, 국가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5년 동안 무슨 노릇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지 국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건국 책임을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챙겨야 돼요. 앞으로 국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회가 함량 미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유권자를 늘 불안하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30년짜리 국가 프로젝트도 있고 5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가가 국회를 통해서 국민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정부는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더 창의적으로 추가하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앞정부에 선 것은 통째로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앞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직성에 풀리겠다고 그러면 원시 부족 국가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서울 그 중에서 종로 정도에서는 제대로 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생각과 일체감을 갖는 가슴과 우리의 삶으로 일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치와 민족가치, 국가가치와 정부가치 이 부분에서 혼동이 없는 선진국으로 가야 글로벌 리더십, 세계 지구촌 시대의 지도자적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철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노미냐 엔바이러먼트냐 그런 것하고 비슷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계속 이제 탄소경제 무슨 전기차, 수소차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저거 이제 요새는 인공지능 나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슨 키오스크 스트레스, 키오스크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이번에
정부의 민원 서비스가 뭐 6일 이상 보장해 놨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엉망진창이냐 따지는 정치적인 얘기 언론도 그렇게 표현하지만요, 냉정하게 따질까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디지털로 바꾸는 게 좋은데 100% 디지털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하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저는 굉장히 구분이 좋은 나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었을 때 그걸 패키지로 통째로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한테 수출해 줄 수 있을 때, 그쪽이 기술이 떨어지면 교사부터 보내주세요, 기술자부터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인력 진출, 높은 실력을 갖춘 IT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면 우리 경제 영토가 넓어지고 문화 영토가 넓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 생각을 하나도 않고 엉망진창이지 않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웃지 마십시오. 이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것보다는 사고가 난 게 천만 다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학습했잖아요, 학습.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매사를 보시면 대한민국 환경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요사이 이렇게 첨단 쪽도 많이 관여 협력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2번 갔는데 뭐 때문에 갔느냐 하면은 이 디지털 전환과 블록체인 때문에 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정성 쪽에 엄청난 우선순위를 두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이웃을 만드는데 상대방을 우리한테 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모르실 겁니다. 베트남에요, 얼마나 영리한 사람들인가 하면 절대로 올라앉는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2년쯤 전에요, 베트남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발표를 했어요. 베트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국은 친구인 미국을 도왔을 뿐이고 베트남을 적으로 생각한 일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베트남은 승전국가로, 전쟁에 이긴 국가로 한국의 축하를 받고 싶지 한국의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러한 베트남에서 그런지 한국에서 뭘 먼저 요구했냐면요, 카이스트를 하노이에 세워달라. 그래서 지금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가면요,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원장도 한국 사람이 해달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요, 뭘 만들면은 원장은 우리가 하도록 하고 상근 부원장 정도는 당신은 나라에서 와도 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요. 근데 베트남은 우리는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한국인이 와서 원장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한국을 추월할 아시아의 가장 뚜렷한 라이벌이 베트남이네,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러면 진짜로 우리의 파트너로 만든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내가 얼마 전에 바로 저쪽에 어디죠, 시청 근방의 식당에서 아침에 이제 3년 근무를 마치고 떠나는 베트남 대사 환송 조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대사한테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활약을 충분히 못했지만 하나 물어보고 싶다. 한국 사람들이 이것만은 안 되지 하는 안타까움,
내지는 충고해주고 싶은 대목이 뭐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한국이 정말 대단히 유능한데 극단과 극단 두 쪽으로 갈려가지고 싸우는 것만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글로벌 시대에 온 세계가 지구촌 하나인 시대에 이 부분이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늘 제가 사고의 중간층, 저는 중산층이라는 말을 경제 개념에 가까우니까 별로 안 씁니다. 중간층, 사고의 중간층, 그 다음에 선택의 중간층, 그 다음에 소위 삶에 누가 화사하냐, 누가 화려하냐 이렇게 따졌을 때의 생활 문화의 중간층, 이 부분이 튼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네, 아까 베트남 대사 말 맞다나 좌가 우하고 싸우느라고 양쪽에다 극단으로 빠지거나 상과 하가 싸우느라고 양쪽에다 극단에 빠져버리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요동치는 곳에서 중심을 잡는 고통을 많이 느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위 키오스크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적응은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스트레스하고 시행착오를 수용을 하면서 너무 멀리하면 사회가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지나친 체면 때문에 어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이 체면이 상한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한 것 같아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망설이는 사이에 거꾸로 우리 사회가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와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가르쳐주면 이 다음에 와서는 내가 제대로 할 테니까 오늘은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학생. 이렇게 말하고 부탁하는 게 옳지. 그냥 속으로 꿍꿍 앓고 이거 없는 식당으로 가지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러한 시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도 그린테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명부터 시작해서 실내 냉난방 등 에너지를 덜 쓰는 걸 포함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등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생략을 하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보급되는데 한 가지 개념만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게 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 이렇게 부릅니다. 서큘러 이코노미. 그러니까 예전에는 쓰면 버리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왔죠. 그 일부를 끌어내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이클링이라는 건 원으로 돌린다는 뜻이니까요. 이 다시 돌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웨이스트 제로.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예 안 만들어내는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방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오래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건 다시 쓰고 도저히 안 되는 건 버려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실천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늘 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지하에 있는 재활용 센터에 가서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오면은 집사람은 잔소리를 꽤나 합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그렇게 그리고 재활용 센터 갔다 왔다면 그 먼지 나는 데 가서 왔다가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이제 또 뭐라고 불러붙여야지.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마시고 있는 생수병을 버리실 때 하다못해 뭔가요? 이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릴 때조차도 캡, 뚜껑을 벗기고 거기에 붙어있는 무슨 생수 밴드라고 합니다. 밴드. 그 비닐로 해가지고 광고 붙여서 해놓고 그거하고 따로 떼어가지고 버리면 이제 투명한
생수병 원래 병은 없죠. 이것은 옷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지금 노스페이스가 그걸로 해가지고 보통 티셔츠보다 그게 좀 더 비쌉니다. 젊은 애들이 그걸 일부러 삽니다. 왜? 나는 시대를 앞서가는 젊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업사이클, 위로 올라간다. 물자를 다시 쓰는 건데 더 나은 걸로 쓴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업사이클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게 반복한다면 리사이클링이고요. 내가 예전에 살아온 것보다 새로운 그 무엇을 하고 있다. 여기 신앙성 분위기를 포착을 느꼈거든요. 업사이클링입니다. 근데 업사이클링에서 중요한 건 나만 업사이클링이 아니고 함께 업사이클링을 해야 우리 사회가 업사이클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사이클링 개념하고 아까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경제 이것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아마 귀에 많이 들릴 거예요. ESG가 많이 나옵니다. ESG, 대문자로 ESG. 요 기업에는 지금 ESG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중소기업은 고통이요, 대기업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E가 환경입니다. 엔바이런먼트. 그리고 뒤에 G는 가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지배구조,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윤리경영 또는 투명경영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친척으로 가짜 이사회 만들어갖고 적당히 넘기지 마라. 진짜 이사 모셔가지고 이사회 해라. 그 다음에 그 만드는 제품하고 관련 있는 전문가가 이사회에 들어와야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장, 사장, 오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가짜 이사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케팅 지사 두고 뭐라고 한가요? 계단식 판매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속이지 말고 진짜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판매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이 경영과 관련된 윤리, 투명성, 준법성 이걸 다루는 데가 G거든요. 가버넌스. 지배 체계라고도 합니다. 근데 가운데 S는 뭐냐면은 사회인데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제가 많이 고쳐주면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힘들겠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내가 어떤 서비스, 식당을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간에 내 가족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 때에 고객이 쓰는 거고 우리 자식들한테 주는 건 최고로 만든다. 이거는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평생 동지를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라. 그러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자기 자식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 하고 그냥 10,000원짜리 돈 내고 9,000원 내고 9,000원짜리 만드는 그래서 1,000원 거슬러 가는 이 메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훌륭한 이 식당이 될 수 있는데 차별을 둔다 이거죠. 이걸 고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신문을 보면 직구, 그러니까 우리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외국에 바로 주문해가지고 구입하는 게 많은데 압도적 1위가 중국 제품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중국에 돈 벌어주는데 한국인들이 벌벗고 나섰다. 그 말이거든요. 한국이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중간 비용을 절감하는 건 좋았는데 소비자로서는 지혜일 수 있죠. 근데 유통 과정에 떨어졌던 그 돈은 그래도 옛날에 국내에 떨어졌는데 직구를 해버리니까 이제 국내에 떨어지는 돈은 생략하고 외국에 보태주는 돈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최선이 국가의 최선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할 때. 그래서 생각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늘 전 종로라는 것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종로 청사에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보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종로는 내 집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옛날 윗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청와대에서 한 방 먹고 화가 나면 간부에 해가지고 또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걸 부하들한테 전달하는 걸 안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 듣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아이고 그 심각한 표정을 짓고 가면 안 되고 수천만 갖다가 던져놓고 나와서 그 옛날에 내자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거기가 버스 정류소가 있으니까 얼른 거기 가서 시내버스 타고 두 정거장인가 오면은 종로 여기 종각 볼신가 앞에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찻집에 가가지고 그때 음악다방도 있었습니다. 음악다방에 가서 보통 커피보다 비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갔던 곳이라 종로는 매우 익숙한데 그래서 제가 매우 사랑하는 길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이 생각이 깊은 종로. 그래서 처음 만날 때보다 자꾸 만나고 나니까 더 좋아지는 종로, 더 좋아지는 종로 어르신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ESG까지 드린 거고요. 근데 ESG가 왜 나왔냐? 그러면은 기업들이 너무 이익만 생각한다, 돈, 경제만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 갔는데 죄송하지만요, 이 P자 3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뭐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고요. P자 3개를 좋은 의미로 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P가 뭐냐면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프로피트, 이익입니다. 이익 없는 짓은 안 한다. 근데 이익은 자기 노력을 통해서 만드는 걸 프로피트라고 합니다. 공돈 뇌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정치부패는 공돈 때문에 문제지, 노력해가지고 이윤 남기는 것을 죄악시하면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피트 1번, 건전한 이윤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고 주인이 안 주겠다는데 억지로 갖다 먹어버리거나 콩나물 7,000원어치 사면서 2,000원 바꾸면 그거는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프로피트 개념에 안 맞아요. 이러한 프로피트를 살리자. 2번이 people,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자. 그 P자는 둘다. 마지막에 3번째 플래닛, 지구를 위성이라는 뜻으로 표현할 때는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 위성 속의 아름다움, 저 우주인이 찍어온 것처럼 파랗게 빛나는 저 보석 같은 이 지구를 살리자. 그래서 P, Profit, People, Planet, 이 3P를 염두에 두시면 C도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뭐가 될 것인가. 자, 여러분 귀에 아주 고약한 표현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환경, 자연, 또 인간관계, 조직, 국가, 거기에요. 도움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해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의 그 디자인 부시장도 하시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권영걸 교수님이 계세요. 서울대 비대 학장도 하셨어요. 그 권영걸 교수님하고 제가 동해안에 행사 때문에 함께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얄궂은 존재입니다. 가장 환경을 아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환경을 가장 해롭게 파괴하는 해충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충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은
익충입니다. 이익이 된다는 이루게 해주는 저라부터 익산할 때 익자, 익충. 그래서 내 지금 행동이, 내 생각이, 내 오늘 이 행사의 참석이 해충인가 익충인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알베르 까미가 떠오를 겁니다. 까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한낱 벌레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당신들은 폼재고 살고 있지만 생각을 바꿔봐라. 벌레. 그래서 이 까뮤의 그 실존주의 작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들 생각을 짚어내는데 상징적인 어휘거든요. 그래서 해충인가 익충인가 요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 삼아서 제가 가을 장미가 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제가 요새 제 카메라에는 맨날 꽃, 나무, 풀 이런 게 많이 찍혀 있거든요. 왜 그런가? 장미는 피어야 될 때 피는 장미가 제대로 된 장미고 이제 떨어져줘야 될 때 떨어지지 않고 아주 작은 털로 외롭게 찬바람에 흔들리며 있는 가을 장미는 아픈 장미, 슬픈 장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 불만의 청춘 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은 가도 청춘은 가지 않는다. 아주 그 긴 시 하나를 합쳐보면 그겁니다. 청년은 숫자로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청춘은 정성적 개념이다. 그래서 물 좀 한 모금 드시고.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나 제가 달려와가지고. 네.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가을 장미가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모든 것이 아닌데 자기만 나는 아니야,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외로움을 자초한다. 그래서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을 정해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억지로 가을장미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청춘이야 라고 해가지고 진짜 청춘한테 라떼 대제를 당하지 말자. 그 말씀을 팁으로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열띤 말씀을 드렸어요. 등산은 또 산책은 가능하면 봄하고 여름철에 하시는 게 좋고 우리 24절기로 보면 처서를 기해서 모든 식물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처서가 지난 뒤에는 화로워져요. 이런 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라질 때 화로우면 험과 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요 멋진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정식으로 축구 K리그의 심판을 보고 있는데 그 K리그 심판이신 분이 현재 진짜 직업은 서초구청의 미화원 청소부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축구 심판 실력으로 최고고 그러면서 밑바닥으로 금손에 나작에 임해가지고 현재 서초구청의 청소부예요. 굉장히 기쁘게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정동식입니다. 저희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역시 선초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주고요. 진짜 끝으로 이제 한 말씀을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손수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문화하신 분들 다 똑같지만 하얀 손수건, 노란 손수건은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얀 손수건은 한국에서는 이별의 손수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눈물 닦을 때 하얀 손수건이 제격이고 짝사랑하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짝이 결혼했다고 눈물을 흘릴 때 하얀 손수건은 제격입니다. 그때 검정 손수건, 빨간 손수건 안 맞죠.
노란 선수권 스토리는 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봤던 잡지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보면은요, 요새로 말하면 꼭 미담 강화에 해당되는 스토리가 몇 개씩 실려 나와요. 근데 이 노란 선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맨 처음에 실려가지고 나중에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장관을 하신 분이 나중에 번역서를 내면서 제목을 노란 선수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감옥수가 이제 장기 감옥을 마치고,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국해가지고 집에를 가는데, 마누라가 변해버렸는지, 지금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살아줄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이 대단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버려요.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하운드 24시간 달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데 편지를 출국하기 전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 만약에 사랑하는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가지고 나를 맞아준다면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 노란 선수건을 큰 것을 하나 갖다 걸어달라. 만약에 그 노란 선수건이 있으면 그레이하운드에서 내릴 것이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으로 그 어디론가 가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란 선수건의 실제 실화입니다. 실제 스토리인데요. 이제 자기는 눈이 빠지게 머리서부터 나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랗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보면 깜빡거리고 봐요. 나무가 노랗지는 않는데, 또 봐도 또 나무가 노래요. 보니까, 커다란 선수건 한 장이 아니고, 노란 선수건을 아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온 나무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노랗죠. 그래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악에서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암에서 명으로 갈 수도 있고, 내에서 외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쉘이라는 시인이 읊은 것처럼 이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이어야 비로소 진짜 선이고 진짜 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수건을 제가 쓰자는 이유는, 이 선수건을 쓰시면, 저는 악마로 말해서 화장실에서, 지하철역에서 또는 빌딩에서 손 씻고 티슈를 쓴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안 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시고 쓰는 두루마리용 화장지는 재생 용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에 물 묻었을 때 그걸 쓰게 되면 그 종이가 손에 묻지요. 그런데 티슈로 손 닦으라고 걸어놓는 화장지는, 냅킨은 이 물을 묻히고 닦아도 안 묻지요. 그만큼 그 펄프가 다릅니다. 그 펄프는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30년 이상 된 침엽수 펄프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펄프가 아니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오든 브라질에서 오든 그렇게 30년 이상 된 나무를 베지 않으면 그 티슈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겨울일 때 저 남쪽이 전부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공기를 보내주고, 남쪽이 겨울일 때 우리 북반부에 녹음이 공기를 정화해서 남쪽으로 보내줘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나무든지 버려지는 것보다 내가 조그만 것으로 손수건으로 손을 닦아서 그 나무를 살려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친환경 얘기고 또 아름다운 지구촌인으로서 도덕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 손수건 운동을 하면서요, 제가 하는 단체에서 하는데 일부 국민은행 같은 데서는 1년에 돈 100만 원 지원도 해줍니다. 손수건 사갖고 예를 들면은 특수한 기관에 가서 손수건 이야기할 때 선물로 주기도 하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명의 손수건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살리는 손수건이기 때문에 생명의 손수건.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기 오신 어르신들은 이 생명의 손수건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들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4대강 이야기도 많고 태양광 발전도 많고 현실적인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